여기 기타 프로토콜 있는데 얘는 넘어갈게요. 카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카스를 설명드릴게요. 카스 시스템은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데, 유료 방송 환경에서 그 가입된 사용자들만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보안 메커니즘이 카스예요. 카스는 이 방송국에서 셋톱박스까지 요 오는 경로에 있는 컨텐츠, 영상, 실시간 영상을 암호화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카스는 암호해주는 프로토콜인데, 이 방송을 보낸 데이터들이 한두 명이 받는 게 아니겠죠. 여러 명이 받는 거고, 그러면 그 여러 명이 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가입자가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이 다 그 채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명이 똑같이 그 채널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룹 키가 되는 거죠. 한두 명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똑같은 키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스는 그룹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다수가 여러 명이 방송국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카스는 매우 오래전에 개발된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이 카스가 만들어졌던 시점에서는 일방향 통신만 가능했어요. 즉 방송국에서 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여기서 일로는 데이터를 보낼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IPTV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방송국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방향 채널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IPTV는 결국 인터넷 망을 쓰는 거고 여기서도 통신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쏘면 그냥 안테나가 수신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거꾸로 보내는 것이 없어요. 그냥 쏴주는 거지. 그래서 카스는 그렇게 일방향 통신, 즉 방송국에서 그 가입자들한테 보내지는 그쪽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 고려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암호화해 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암호화 복호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스크램블링하고 디스크램블링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쓰는 용어고, 우리 암호 기술에서 얘기하면은 암호하고 복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암호화해서 데이터가 일로 오고, 여기서 복호화해서 이제 HDMI 케이블 같은 걸로 통해서 저기 TV로 가는 거겠죠. 스크린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키를 이용해서 암복화하는 거고, 예전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카드가 들어갔어요. 카드가 꽂혔었어요. 옛날 스카이 같은 위성 TV도 기억나세요? 스카이? 옛날에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집에 달아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옛날 스카이 셋탑박스 보면은 이렇게 카드를 꽂게 돼 있어요. 그럼 요게 스마트 카드이고요. 우리 일반 카드처럼 거기에 이제 키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입자에 맞는 키. 그래서 키가 들어가 있고, 여기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이제 복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안 쓰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소프트웨어에 화이트박스 기술을 써서 키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자체. 지금은 조금 다르고요. 자, 그러면 이 유료 방송 환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실시간 방송이에요. 실시간 방송. 실시간 방송을
보호하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을. 돈 안 낸 사람들은 못 보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 시 그룹키를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탈퇴는 이 셋탑박스 가져가요. 그렇죠? 보통 셋탑박스를 가져가고 가입하면 셋탑박스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LKH나 OFT처럼 즉시 할 이유는 없어요. 저 전화해서 이제 탈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셋탑박스를 가져가진 않아요. 그걸 좀 줬다 가져가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크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즉시 그룹키를 갱신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용자가 요 시간에 전화했다고 해서 그룹키 갱신하고 또 요 시간에 전화했다가 또 갱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룹키 갱신이 필요하면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겠고 그룹키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좀 이제 보셔보면 되겠는데 매번 그룹키를 갱신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방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탈퇴한 사용자는 못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탈퇴가 발생한 시점에 즉시 갱신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양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입자는 항상 자신의 셋탑박스를 켜놓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사용되는 그룹키 프로토콜은 스테이트레스여야 돼요. 매번 그룹키 갱신할 때 메시지를 가입자들이 받지 않아도 TV만 키면, 그러니까 셋탑박스만 키면 방송을 즉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룹키 프로토콜을 쓰는데 스테이트풀한 애가 아니라 스테이트레스한 애를 써도 충분히 스테이트레스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스테이트풀한 애 쓰면 안 되고 스테이트레스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나 이런 IPTV를 생각하시면 내가 현재 시청하고 있는 채널의 데이터만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가 항상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모든 데이터 중에 특정한 채널 데이터만 보는 거지 내가 킬 때마다 쟤는 SBS 보내 SBS만 보내주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IPTV가 150개 채널이야. 그럼 150개 채널 데이터가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디스크램블을 해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선택해 놓은 채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카스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또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공개는 하지 않은데 기본적인 카스의 동작 원리는 공개가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스는 3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3개의 키를. 사용자마다 특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마다 뭔가 키가 하나 필요해. 키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각 채널을 암호할 때 쓰는 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키를 각 사용자마다 하나 쓴다. 그러면은 채널별로 K1, K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가입자들한테 다른 데이터가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키가 하나만 있다. 이건 안 되겠죠. 이런 시스템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채널
특정 채널이면 최소 2개 키는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채널별을 암호하는 키를 CW라고 그러는데 특정 채널을 암호하는 키를 K1으로 암호하고 채널 자체는 CW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 다르지만 요거는 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얘는 이 컨텐츠 데이터들이 다 달라야 돼요. 하나만 쓰면. 그래서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K1 사용자하고 K3 사용자는 서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구분이 돼야 되니까 사용자마다 키는 달라야 돼요. 뭔가 사용자마다 키가 달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 하나만 쓰면은 그룹키 통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카스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최소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 2개. 근데 최소 2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몇 개를 써요? 하나를 더 써요. AK라는 걸. AK라는 걸 더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별 키가 있고 채널별 키가 있고 그 실제 채널 컨텐츠를 암호하는 CW라는 게 있어요. 3개 키를 쓰고 있습니다. 3개 키. 그래서 사용자별 키로 AK를 암호하고 AK로 CW를 암호하고 CW로 뭘 암호해? 방송 컨텐츠를 암호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갱신을 안 해요. 가입하고 나서는 탈퇴할 때까지 갱신을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갱신을 안 합니다. AK는 갱신 주기가 되게 길어요. 한 달 정도 해요. 한 달마다 바꿔요. CW는 5에서 20초마다 바꿔요. 그러면 CW는 왜 자주 바꿀까? 왜 자주 바꿀까? 안 바꾸더라도 5에서 20초마다 보내줘야 돼요. CW를. 왜? 어떤 사용자가 언제 TV 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TV를 키면 CW를 얻어서 컨텐츠를 복구할 수 있죠. 근데 CW를 1시간마다 하나씩 보내줘. 그럼 내가 TV 키고 CW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CW는 되게 짧을 때마다 어차피 계속 보내야 돼요. 안 바꾸더라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TV를 킬지 모르니까. 언제 셋탑박스를 킬지 모르니까 CW는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고, 계속 보내줄 바야 그거를 바꿔가면서 보내줘도 더 좋은 거지. 그래서 CW는 5에서 20초 간격으로 빨리 해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이유에 합당한 이유가 어차피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 어차피 매번 짧은 시간마다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용자가 TV를 켰을 때 즉시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게 이제 2계층이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뭐 이게 플러스 K1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공개키라고 하는데 얘를 왜 공개키로 썼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굳이 공개키로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공개키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2계층을 쓰면은 각 사용자 키로 CW를 암호하고 CW로 컨텐츠를 암호해요. 그런데 이제 3계층을 쓰게 되면은 사용자 키로 CW를 암호하는 게 아니라 AK를 암호하고 AK는 CW만 암호하게 돼요.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뭘까? 3계층을 쓰는 거하고 2계층을 쓰는 거하고는 어떤 이점이 있길래 3계층을 쓸까? 요 부분은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2계층을 쓰면 5에서 20초마다 바뀌죠. 그렇죠? 이 몇 개의 암호문이에요? n개의 암호문이에요. n개의 암호문이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5에서 20초마다 바꿔요. 그럼 서버가 5에서 20초마다 사용자의 가입 수만큼 계속 암호문을 새로 만들어야 돼. 되게 많은 양이죠. 그러면 3계층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나 자주 바뀔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바뀌어요. AK가 안 바뀌니까. 얘는 어때? 5에서 20초마다 바뀌어요. 즉 5에서 20초마다 바뀌는 그 암호문의 개수가 얘는 하나야. 얘는 n개야.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거죠. 서버의 노력을 치면. 그래서 서버는 짧은 기간에 바뀌어야 되는 암호문의 개수를 줄이려고 3계층으로 확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3계층 말고 4계층, 5계층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3계층이 최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계층만 해도 되는데 2계층 하게 되면은 너무 서버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최소 3계층으로 하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개 채널이 내가 본다. 이 셋업박스에서. 그럼 100개 채널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통신이 좋아서. 이거 와요.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요 하나하나의 채널을 좀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n개의 EMM이 있고 ECM이 하나 있고 콘텐츠가 와요. 그 다음에 또 m개 오고 ECM이 오고 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기별로 바뀌는 암호문은 뭐만 바뀌어? 얘만 바뀌는 거죠. 요 EMM은 안 바뀌어요. EMM이 뭐냐? EMM이 그 개인 키로 뭘 암호한 거예요? AK를 암호한 거예요. 근데 AK는 거의 한 달 동안 안 바뀌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서버는 요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첨부만 하면 돼요. 뭐만 바꿔주면 돼? ECM. ECM은 뭐예요? AK로 CW를 암호한 그것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번 그룹키를 보내기 위해서 몇 개의 메시지를 써요. n에 비례하죠. ON이죠. ON이에요. ON개의 메시지 필요해요. 그럼 확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우리가 아까 LKG 할 때는 ON이 싫어서 트리 만들어서 로그 N 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지금. 그러니까 ON의 비용이 들어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카스예요. 카스는 3계층 키를 쓰고 그 채널별로 AK가 있고 그 AK를 각 사용자의 키로 요 채널 볼 수 있는 사용자의 키로 암호해 놓은 거죠. 그럼 사용자가 새로 들어오면 하나 더 넣고 뭐 그겠죠. 나중에 사용자가 탈퇴하면 요거 하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보내다가 어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얘를 바꾼다든가 뺄 거 빼고 새로 넣을 거 넣고 새로 넣을 거는 바로 넣어줘야 되겠구나. 탈퇴는 좀 천천히 빼더라도 새로 넣을 거는 좀 넣어줘야 이제 시청이 가능하겠네요. 사용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최소 2계층은 필요한데 2계층만 쓰면은 서버가 방송국에서 그 짧은 주기 5에서 20초마다 그 만들어야 되는 암호문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계층을 쓰고 있습니다. 3계층. 그래서 3계층을 쓰면은 2계층일 땐 n개 암호문인데 n 플러스 1개. 암호문의 개수는 하나만 더 늘고 바뀌는 거는 하나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고정된 상태로 그 바뀌는 주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서버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한 거예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별로 2계층 하나, 3계층 하나 상관이 별로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CW만 확보하면 되고 CW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3계층이면은 3번 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계층이면 2번 복화하면 되니까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층이 작을수록 더 좋죠. 적게 복화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서버의 그 비용을 고려해야 되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늘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 지금 3계층인데 4계층으로 늘리면 어떤 키를 도입할 수 있을까? 지금은 사용자별 키, 채널 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사용자별 키가 있고 채널 키가 있고 실제 컨텐츠를 암호하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계층을 하나 계층을 더 늘리려고 해요. 뭘 늘릴 수 있을까? 회사별로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회사별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가입하면은 예를 들면 스포츠 채널 가입해요. 그러면 스포츠 채널 다 볼 수 있어. 그런 어떤 채널을 그룹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채널 그룹 키를 만들어요. 채널 그룹 키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EMM이 n개, ECM이 1개 있죠. 이게 각 채널별로 이 EMM n개가 서로 다르죠. 여기 쓰는 AK와 여기 쓰는 AK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3계층을 쓰면은 각 채널별로 요 EMM n개 EMM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채널 그룹 키를 만들게 되면 똑같은 그룹에 소속된 거야. 그러면 그거를 GK라고 합시다. 그러면 GK를 K1으로 암호해서 GK를 KN으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이 GK를 뭘 암호해야 돼? AK를 암호하고 그 다음에 CW를 AK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스포츠 채널 뭐가 있냐? 요즘 TV를 안 봐서. 하여튼 또 다른 스포츠 채널이 있어요. 이건 SBS 골프, 이거 J 골프다. 근데 같이야. 그러면 그 GK는 같아요. SBS 골프나 그 JTBC 골프나 그룹 키가 같은 거예요. 그 채널 그룹 키가. 뭐는 달라? 요거는 다른 거죠. 그러면 원래는 각 채널별로 n개 EMM이 어땠어요? 달랐죠. 100개 채널이 있으면 100개 채널마다 EMM n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요 n개가 각 채널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얘를 도입하면 4계층을 도입하면은 노란 것들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같죠. 뭐만 달라져요? 아까는 하나의 암호문만 달라졌는데 이제 암호문이 2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한 번 더 줄어드는 거죠.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가 25개씩 그룹핑 돼가지고 4개로 그룹핑이 돼. 그러면은 얘는 EMM N개를 몇 개가 필요해? 4개만 필요한 거야. 4세트만. 4세트만 필요하고 각 채널별로 요렇게 2개의 암호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을 높임으로써 사용자의 비용은 아무 달라지는 게 높아질 뿐인데 오히려 누구의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어. 서버에서 만드는 암호문의 개수는 많이 줄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카스는 몇 개의 계층을 쓴다? 3계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별 키, 채널 키, 실제 컨텐츠를 암호하는 키. 그걸 CW라고 그러고 AK라고 합니다. 그림 넘어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웨어 고정 카스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카스 자체가 칩으로 다 구현이 되는 거죠. 칩으로. 그러니까 칩으로 구성돼서 넣고 스마트카드 껴가지고 스마트카드와 그 카스 칩과 동작해서 디스크램블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D카스라는 걸 써요. 다운로드블 카스 또는 익스체인지블 카스, 인터체인지블 카스.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인데 하드웨어 칩을 이제 셋탑박스에 박는 게 아니라 이 셋탑박스가 컴퓨터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에 뭘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카스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필요할 때 뭘 갱신할 수 있어요? 카스를 갱신할 수가 있지. 하드웨어 칩으로 카스를 만들면은 이 카스를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회수해서 셋탑박스를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이제는 카스를 뭔가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폼웨어만 새로 다운받아서 재설치해주면 되고 이 다운로드 받을 때 각 사용자한테 맞게끔 그 화이트박스 기술을 적용해서 내려받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키까지 같이 그 사용자의 키를 넣어서 난독화 해가지고 이제 저장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이 D카스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카스는 일방향 통신만 가능하다고 전제하에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써도 불편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방향 채널이 되면 어떤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셋탑박스를 켰어. 그럼 켜는 순간 서버랑 나랑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통신을 주고받아서 뭔가 필요한 키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키를 받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EMM N개 뭐 이런 것들을 안 보내도 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연습 문제로도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양방향 채널이 되면은 카스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카스를 DRM과 또 착각하시는 분이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DRM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DRM은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VOD 같은 거 쓸 때 쓰는 게 DRM이에요. DRM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MP3를 다운받아도 그렇고 영화를 다운받아도 그렇고 이 다운받은 영화를
특정 기기에서만 플레이하게끔 만드는 기술. 이게 DRM이에요. 그러니까 DRM은 그 영상에 또는 음악 파일에 뭔가 심어 넣어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키값이 없으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복제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DRM 기술이고, 또 그걸 심어 놓음으로써 얘가 복제가 돼서 유통이 되면은 출발지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김상진이 복제해서 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3,000원 주고 뭐 아저씨 영화를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 영화는 내 컴퓨터에서만 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DRM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뭔가 복제해서 주면서 뭔가 키도 같이 주면 그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김상진이 다운받은 거라고 이렇게 숨겨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최초 유통자나 그런 것들을 또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DRM. 우리가 멜론, 요즘 멜론 쓰나? 안 쓰죠. 하여튼 그런 옛날 뭐 MP3를 특정한 기기에서만 플레이하게끔 할 때 적용되는 기술이 DRM 기술이에요. 그래서 카스랑은 좀 다른 거죠. 카스는 주로 실시간 방송을 보호할 때 그 방송국에서 셋탑박 사이에 요 구간에서 컨텐츠가 노출이 안 되게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카스이고, DRM은 전체 파일을 다운받아서 뭔가 보거나 시청하거나 들을 때 특정한 기기에서만 또는 복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DRM이고, DRM 기술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요. DRM도 정보보호 기술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메신저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봅시다. 원래 우리가 그 대표 키 확립 프로토콜 사례, 키 확립 프로토콜 대표 사례인가? 그 챕터에서 맨 끝에 그 시그널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설명을 간단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들은 1대1로 우리가 그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럼 1대1로 주고받을 때는 우리가 단대단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종단간 암호화를 해서 서버도 교환하는 메시지를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카톡을 쓰고 저도 쓰지만 카톡을 주로 1대1로 할 때도 있겠지만 단톡방을 많이 만들어서 쓰죠. 그럼 이 단톡방에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러 명이 보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려고 그러면 그룹키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룹키 기술.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단톡방도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안 할 거예요, 아마. 종단간에는. 그러니까 단톡방은.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1대1 통신할 때는 비밀 뭐 채팅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종단간 암호화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자간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 프로토콜은 다자간에도 종단간 암호화를 해줘요. 다자간에도 종단간 암호화를 해주는데,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자간을 다자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뭔가 확장성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간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다자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둘이 하면은 둘 간의 키를 확립하고 그 키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 다자간으로 바뀌어도 A는 B와 A는 C와 또 C는 B와 다 그 종단간 암호 키를 교환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원래는 하나 보내면 하나씩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단톡방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100개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100개의 메시지를 따로 암호화해야 되는 거지.
앨리스한테, 밥한테, 캐롤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확장성이 없는 방법인데 뭐 워낙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프로토콜 만들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시그널은. 그 다음에 왓츠앱은 원래 시그널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해서 쓰는 그 메신저인데 얘는 그래도 조금 개선을 시켰어요. 개선을 시켜서 원래 얘와 얘 다 그 종당한 암호를 확립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려 그러면. 근데 다작 안에서도 종당간 그걸 확립한 다음에 여기처럼 MK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룹키를 확립합니다. 얘는 내가 얘네들끼리 다 했잖아요. 종당간 암호하기 위한 키를 교환했어요. 100명과. 그러면 그 100명에게 하나의 키를 만들어서 100명에게 줘요. 요거 내 키야, 내 그룹 키야. 내가 메시지 보낼 때는 나는 이 키로 암호할 테니까 내가 보낸 메시지는 요걸로 복호하세요. 라고 해서 내가 그룹 키를 하나 만들어서 쫙 다 보내요. 그러면 그룹 키가 몇 개 생기냐면 N개가 생겨요. KA가 쓰는 거, KB가 쓰는 거, KC가 생기는 거.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단톡방이에요. 내가 보내요. 그럼 서버가 단톡방 가입자가 얘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는 절대 MK 메시지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왓츠앱은 MK를 보내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그룹키로 한번 암호해서 보내주면은 이 메시지를 일반 메시지처럼 생각해서 이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왓츠앱은 좀 조금의 개선. 그러니까 너무 LKH나 OFT처럼 뭔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해요.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프로토콜들은 그냥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복잡하게 하면 잘 안 되니까 단순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LKH나 OFT를 못 쓸까? LKH를 예를 들어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LKH를. 그럼 LKH는 서버가 그룹키를 분배하고 그 로지컬 키트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탈 때나 들어올 때마다 새로 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카톡 단톡방을 생각하면은 그룹 서버를 누가 해야 돼? 카톡 서버가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카톡 서버가 못 보는 거잖아. 그래서 카톡 서버가 해주면 안 되고 우리 사용자들 중에 한 명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방을 개설한 사람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방이 개설한 사람이 나가버려. 그러면 뭘 이전해야 돼 또? 그룹키를 관리하는 걸 또 이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 서버 방식을 써야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갖고 또 여기에 분산 적용할 건 아닌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중앙 집중 방식의 그룹키를 적용하려면 LKH OFT가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그 LKH OFT를 적용하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그거 해줄 서버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방장이 해주면 딱 좋은데 방장도 나갈 수도 있고 방장이 항상 온라인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제약들 때문에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자를 N자로 바꾼 것 뿐이지. 그리고 초기 카톡은 지금 제공돼요? 카톡이? 단톡방에 그 종당한 암호화 제공합니까? 신경 안 쓰죠, 우리?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신경 안 써서 종당한 암호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이자가는 기본적으로 중단간 암호화 해주는데 다자가는 기본적으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메신저에서 단톡방에서 그룹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메신저의 그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만 보게끔 하고 서버는 볼 수 없게끔 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고, 그거를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간단한 거면 이미 나왔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특이해서 단톡방이라는 게 수시로 사용자들이 나갈 수 있고 되게 일반적인 통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단톡방이라는 게 사용자들이 다 온라인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